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이어서 계속 저희가 천만 영화를 주제로 해서요. 지난주에는 택시운전사를 다뤘고 이번 주엔 인터스텔라, 다음 주 영화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예, 천만 영화 시리즈로 계속 이제 청취자 여러분과 그다음에 제이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2014년도 영화예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고, 영상 해부학에서도 필링 필터링 코너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영화 한 편을 했었죠. 네. 그때는 여러님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네. 메멘토 영화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뭐였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죠? 맞는데 저희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하니까 아마 대본 작년에 네. 개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가 저는 천만이라는 것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 한 600~700만 정도 들 당시에 극장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천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천만 영화가 맞긴 맞더라고요. 거의 천만을 간신히 넘긴 넘었지만 이게 역대 흥행 수위로 한국에서는 천만 영화 중에 한 19위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통계 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천만 이상의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다 포함해서 20편이 딱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것도 굉장히 좀 재미난 결과인데, 이 인터스텔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SF 장르나 어떤 과학 이런 거 좋아하세요? 졸래졸래. 과학이나 어떤 SF 장르에 대한 어떤 뭐 추억이나 뭐 기억은 어떠세요, 여론님께서는? 저는 진짜 제가 뼛속까지 문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잘하진 않아도 수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되게 변태 같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사실 그 과학 과목이 물화생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 화학, 그래요.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배척하는 과목이 물리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물리 과목을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과에 진학하기 전에 문과 이과가 나뉘기 전에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되게 재밌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심각하게 물리학 그거 하나 때문에 이과로 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화생지 중에 나머지 세 개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이게 물리학자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역시 내가 갈 곳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교과 개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문과, 이과 그 통합과정, 통합교과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식이 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입학 시험 때 그 화학 과목을 시험을 치렀어요. 그때 그래서 화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뭐 문과긴 했었는데 그때는 문과생도 의무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꼭 반드시 문이과가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이과 그 이렇게 칸막이 교육을 하는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굳이 문과라서 죄송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제이님께서는 뭐 SF 장르나 과학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아니시면은 뭐 호불호가 있으셨는지? 저는 여름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예. 저도 그 과학 진짜 못했거든요. 고1 때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구과학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 꿈 우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인하대 그 항공운항과인가? 무슨 지구과학과인가? 그거 있어가지고 그거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요? 진짜 진지하게 갑자기 아빠한테 말했던 생각이 나면서 그거랑 영화용 출연 근데 그때 결국에는 근데 제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과학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좋아는 하는데 저랑 똑같아. 그래서 근데 저희 집은 약간
오빠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과학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것도 되게 잘하고 근데 제가 정말 못하는 거야. 기계는 저 잘 다루는데 약간 머리가 잘 안 따라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빠가 성적을 보고 안 된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게 문득 생각났어요. 지구과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지구과학도 잘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여름님이 말하니까 잊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역시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건 달라요. 그렇군요. 저는 글쎄 한때는 진지하게 과학자가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SF 장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사석에 제가 두 분께 얘기 드렸는데 초등학교 옆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열람실이 있어가지고 1, 2학년 때는 방과 후에는 꼭 거기 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에 가서 SF 거기 있던 것들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하루에 진짜 몇 권씩 읽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이렇게 미디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그때 전학을 와가지고 그렇게 친구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유일한 낙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은 실험실의 추억이 돼버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문이과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2학기 때 처음엔 이과로 정원했거든요. 그러다가 바꿨어요. 다들 이 문과 이과의 교육 때문에 꿈을 못 이룬 거 아닐까요? 근데 생각만큼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게다가 또 지구과학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층권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물리학은 좀 좋아했거든요. 물리 쪽은 굉장히 뭐 이해도 잘 되고 했는데 지구과학은 그냥 애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물리 이런 게 외워야 되는 느낌 아닌가? 그래요? 생물 기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잊혀져 버린 이제 추억 내지는 기억이 됐죠.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영상예보에게서 인터스텔라를 가져왔는데 이 영화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완벽한 스포일러 먼저 들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는 169분이라는 아주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스포일러도 되게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40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병충해 문제와 각종 기상 악화 문제로 인해서 식량 부족 사태에 시달리는 지구가 배경입니다. 이제 과학기술조차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이제 대지의 힘을 믿은 채로 힘겹게 살아가고 아이들 또한 미래의 희망은 농업에 있다고 믿는 세대입니다. 우리랑 전혀 다른 느낌이죠. 주인공은 이에 탐탁지 않아 하는데요. 이름은 바로 쿠퍼입니다. 쿠퍼는 모두들 땅을 쳐다보느라고 하늘을 보며 꿈꾸지 않는다고 불평하고요. 전직 나사 출신 조종사입니다. 아내는 뇌종양으로 사망했고 홀로 아들 톰과 딸 머피를 키우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피가 방 한켠에서 유령이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쿠퍼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 반복되는 중력 이상의 문제들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방 안에 모래가 일정 패턴으로 쌓이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쿠퍼와 머피는 이를 이진법으로 해석해내고 좌표를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정부가 비밀리에 재결성한 나사로, 쿠퍼 부녀는 그곳에서 존 브랜드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존 브랜드 박사는 나사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나사는 이제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 다른 새로운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에 성공에 임박했으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웜홀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쿠퍼에게 새로운 조종사, 새롭게 우주를 함께 항해할 조종사로 쿠퍼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머피는 쿠퍼가 떠나는 걸 반대하는데요. 하지만 머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쿠퍼는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쿠퍼와 머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쿠퍼는 모든 인류를 우주로 보내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겠다는 나사의 플랜 A 성공을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머피와 톰은 중력차로 인해서 우주보다 훨씬 시간이 빨리 흐르는 지구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도 힘겨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는 머피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면서 증오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온갖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쿠퍼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갑작스럽게 브랜드 교수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죽음과 함께 플랜 A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머피는 알게 되고요. 이를 아버지 쿠퍼에게 원망조로 전달하게 됩니다.
쿠퍼는 이제서야 비밀을 알게 되고 블랙홀을 통해서 지구로 돌아가 머피를 만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머피는 자신의 방에서 새로운 해답을 얻어 쿠퍼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며 영화는 진행됩니다. 굉장히 이제 긴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69분. 네. 예, 거의 뭐 2시간 49분 정도 되는 영화니까 이 영화를 제가 개봉 당시에 극장 가서 봤던 영화고 아까도 초반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 그 관객 동원수에서 한국이 3위를 랭킹했다고 그러고 미국보다도 더 흥행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미스터리고요. 나중에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그 흥행의 그 이유가 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해서 그런 것 그래서 같다. 원래 말 같지도 않은 그 답장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천만 영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왜 흥행했을까? 라는 질문부터 우리 제이니까 먼저 드려보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머리로는 이해 못해도 가슴으로 이해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원래 SF를 비롯한 소설이든 영화든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부분은 다 스킵해요. 저는 이해 못하면 그냥 스킵하거든요. 그래도 이해되는 게 서사가 있는 영화, 뭐 소설이기 때문에 저는 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영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약간 결국에는 뭐 과학적 다 필요 없이 사랑이 결국에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뭔가 뭐랄까 그 해피엔딩으로 기결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네. 그 브랜든 박사 같은 경우에도 애네 세워가 연기한 브랜든 네. 박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원래는 계속 뭐 그 과학적인 분석 막 이런 걸로 했는데 자기도 이제 힘들고 진짜 동료가 죽는 걸 보니까 자기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결정하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태수연한 진짜. 그런 식으로 뭔가 여기 영화 자체에서 되게 정말 중요한 것도 많고 정말 이 뭔가 물리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볼 영화이기도 한데 또 모르는 분들도 그냥 가슴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이 영화가 잘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1000만씩이나 봤다는 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게 이 영화가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게 무슨 상대성 이론, 뭐 웜홀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자신의 동생인가요? 조나단 놀란과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조나단 놀란이 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4년 동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예, 물리학, 천체 물리학을 이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금 프리 프로덕션 과정 중에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과학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된 영화이긴 한데 이 영화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제이님께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보는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제가 추천하긴 했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어렵긴 하잖아요. 이 영화가 흥행한 게 뭔가 우연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약간 현상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우선 크리스토퍼 놀란이 전작들이 다 흥행을 한국에서 굉장히 했고 특히 다크나이트랑 또 인셉션이 나왔을 때 인셉션이 또 굉장히 마지막에 어려운 그런 코드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재해석하고 여러 번 보는 게 유행이었던 그런 어려움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놀란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인터스텔라가 그렇게 어렵다더라. 그걸 알아도 그 재미로 보는 거라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어려운 그 이론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뭔가 논란? 아니 논쟁? 거리로 발생한 파생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서브컬처? 서브컬처가 이과 문과로 장난치는 컬처가 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이과생 다 죽었으면 막 문과생 다 죽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그런 온라인 문화, 트위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이 영화가 뭔가 SF 장르로서 새로운 계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천만 영화까지 된 건 그런 서브컬처를 형성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으로 그런 온라인이나 그런 크리스토퍼 놀란 팬들이나 이게 다 형성이 기반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더 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관객들의 어떤 도전 의식을 의지 한국인 불러일으켰던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유행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내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진 않더라도
그 유행의 그 물결에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객 동원수 3위를 한국에서 기록됐다는 것.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이 계속 영화를 찍겠지만 놀란 영화 중에 이렇게 많이 관객을 동원할 만한 영화가 앞으로도 나올 것인가. 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본 영화들이 없거든요. 배트맨을 제외하고. 근데 배트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좋아서 이게 그 마블 코믹스인가요? 마블 코믹스가 아니죠. 어디 그 주인공 캐릭터가 좋아서 이제 이렇게 좀 따라가는 편이지. 크리스토퍼 놀란 자체의 어떤 연출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에 그렇게 푹 빠져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영화의 처음을 여는 것들은 시간적인 배경이 근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죠. 이 가까운 미래의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금 미래 속에서 보면은 물론 그 직접적으로 화면에 이미지로도 이제 등장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노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마치 회상하는 듯이 등장하게 돼요. 젊은 시절의 그 지구의 환경이나 어떤 재난을 묘사하면서 과거에는 이랬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회고담으로 출발하거든요. 제이님께서는 어떤 이런 근미래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미래라고 했지만 지금이랑 별로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먼지가 막 엄청 부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저는 1년 전부터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제 진짜 별로 남지 않은 가까운 미래라는 게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라는 설정 자체가 좀 낯설지 않게 만들 수 있었던 그리고 또 더군다나 2년이 흐른 2년이 맞나? 2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더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미세먼지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농작물을 거의 다 그 병충해나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멸돼 버렸고 몇 가지 작물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쿠퍼 그 다음에 지금 쿠퍼댁에서 키우는 그 작물이 옥수수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옥수수는 직접 다 심었다고 그러죠. 영화 제작진들이 캐나다 쪽에서 심어서 나중에는 영화가 끝났을 때 다 베어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넓은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키우고 있고 끊임없이 모래 폭풍이 불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보면은 학교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현재처럼 학교가 많이 없어져 있고 여기서는 가장 핫한 학문이 이제 농업이에요. 농업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재미난 포인트죠. 누구나 농부가 되고 싶어. 우리처럼 이제 누구나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중학교, 초등학교 정도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뭐 이런 시점이 있거든요. 자, 이 근미래 시점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셨나요? 저도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봉 당시에 봤을 때는 별 감흥 없이 그냥 미래에 대한 설정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왜 기상학화가 생겼고 병충해가 생겼는지 설명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배경 자체를 그냥 받아들였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 올 한 해의 한국을 생각해보면 너무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고 그게 지나가니까 또 폭염이 엄청 와가지고 가물었잖아요. 그리고 또 태풍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너무 커서 요새 마트 가면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거든요. 맞아요. 네, 배추 하나에 8,000원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 비싸가지고 요새 김밥집 가면 시금치 빼준다고 다 그러거든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앞으로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명절 때 진짜 엄청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뭔가 지금 2018년에 한국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굶어 죽어서 옥수수만 먹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시대적 배경을 묘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노인인 누군지 처음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지? 했는데 머피이죠. 결국엔. 그 머피가 그땐 이랬어. 모든 사람이 농부였지라는 식으로 진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저는 쿠퍼가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머피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행성으로 옮겼을 때 그 머피의 집을 이렇게 다시 묘사해 놓잖아요. 박물관처럼. 예, 박물관처럼. 예. 거기에 그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박물관에 음. 나오는 그냥 영상 화면처럼. 전 그게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 인터뷰에 등장하는 그 할머니가 머피였군요. 음. 전 몰랐어요. 그냥 그 자료화면으로 그 당시 살아오셨던 노인분들이 인터뷰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인터뷰로 등장하는 그 할머니가 머피. 그래서 그게 영화의 처음을 이끄는 화면 시퀀스였는데 그게 또 영화 내부에서 그 영화 내부의 공간이잖아요. 그 박물관처럼 다시 조성을 재현해 놓은 그것도 지구도 아닌 새로운 행성에서 재현해 놓은 곳에서 그 영상이 이렇게 투사되는 영상들을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영화 속의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상 깊은 게 여기서 미래의 그 우주, 그게 우주선인 것 같아요. 제가 우주선인가요? 행성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어떤 건축물의 집이 있고 애들이 야구하니까 공이 저쪽 천장을 갖다가 이렇게 뚫어서 창문 깨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미래를 두 분이 제이님께서나 지금 여름님께서는 이걸 미래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현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환경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이슈가 되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보는 어떤 미래가 굉장히 이제 디스토피아긴 한데 멀리 있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SF 장르에서는 그 미래가 등장하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잖아요. 유토피아거나 디스토피아인데 보통은 디스토피아를 그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의 문제를 좀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 SF 장르의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영화는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저 항상 이 영화를 갖다가 제가 오늘 MC를 보고 있지만 지난주 일요일 날 밤에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는 도대체 감독이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 제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머리가 아닌 가슴을 받아들인다면 꿈을 꿔라. 꿈을 꿔라. 왜냐면 이 영화에서 되게 대비되는 게 뭐 나사에서 일을 하는 머피 그리고 뭐 정해진 행로가 아닌 길로 가는 쿠퍼. 그러니까 쿠퍼도 막 그 옥수 막 가로질러서 막 드론 찾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오빠 되게 요즘에 핫한 티모시 샬라메가 어린이 역할로 나오는데 그 오빠인 탐은 그냥 대지에 살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오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슬펐던 장면 중에 하나가 머피는 아빠한테 메시지 안 보내는데 오빠는 계속 메시지 보내잖아요. 네, 맞아요. 저 여자친구 만났어요. 애기 낳았어요. 근데 저 너무 바빠가지고 메시지 못 보내는데 딸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모든 메시지가 우주를 그냥 떠다니다가 그냥 사라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는 안 보낼게 하는데 그 장면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계속 뭔가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는 오빠에 반해서 머피는 뭐 아빠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천문과학과 우주 여행이 의미 없는 시대에서 우주를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그게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마음속으로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떤 희망을 갖고 계속 아빠가 말한 대로 뭔가 새로운 걸 꿈꾸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대립되는 느낌이 되게 보여가지고 그런 게 되게 보면서 되게 그런 게 도드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 꿈을 꾼다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되게 디스토피아고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근데 머피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출구라는 웜홀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 논란이 이 웜홀이라는 것도 되게 무섭고 우리한테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뭔가 새로운 시작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던져주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관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뭔가 이 뭐 대지에 뭐 옥수수 키우면서 현재에서 되게 충실하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거를 꿈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오빠와 머피가 좀
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극 중에서 보면은 오빠와 그 머피가 갈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오빠의 자식들이 지금 폐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폐 질환 치료를 위해서 장소를 거처를 옮기려고 하는데 반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러 이제 낸 깨가 뭐냐면 옥수수밭에 불을 지르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좀 훼손을 하고 그 사이에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아까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오빠는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농부고 머피는 물리학자인데 천체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두 남매가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희망을 가져라.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의 카피가 가장 그 인상이 깊게 나봐요. 어떤 것이었냐면 뭐 문제가 이제 등장했는데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근미래의 설정이라는 게 인류가 호기심을 잃어버린 설정이라는 게 가장 이제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들이 좀 메시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희망을 찾길 바라는 메시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톰과 머피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말에서까지 대립을 그렇게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같이 우주로 떠났고 그 사람들은 결국엔 우주에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음에 따라서 희망이 아니라 이제 또 다시 생존을 하려고 하다가 서로 갈등이 발생하고 또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남아있는 톰도 사실은 상황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생존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톰이 결국엔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머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찾아온 아빠를 만나잖아요. 쿠퍼를 만나잖아요. 근데 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톰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고 저도 이 영화에 대한 텍스트를 찾아보다가 쿠퍼가 돌아오기 한 4년 전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톰이라는 이미지로 그냥 삭제를 해버렸지? 그냥 그 생존을 위해서 꿈을 잃어버린 우주인들 그리고 또 특히 나쁜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만박사가. 그거랑 같이 치환시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톰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설정도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만나는데 늙은 딸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은 중년의 나이에 멈춰서 있고 지금 뭐 굉장히 임종 직전에 딸을 만나는데 딸이 이 영화 속에서 그러죠. 머피가 빨리 떠나라고 죽음을 맞이하는 딸을 볼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았는데 자신의 자손들이가 아니에요. 뭐랄까 뭐 손녀도 있을 손자 손녀도 있고 심지어는 증손자 증손녀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유대감이 이 영화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다시 또 쿠퍼가 앤 해서웨이가 맡은 브랜드를 찾아서 이제 떠나 이런 장면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영화는 열린 결말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메시지라는 게 좀 대립되는 좀 인물이나 캐릭터를 통해서도 이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아버지 머피의 시간은 머피가 아니라 쿠퍼죠. 쿠퍼의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듯 느껴져요. 그에 비해 다른 인물들, 지구상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딸인 머피의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특히 그에 비해서 아버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길게 비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버지의 시간, 쿠퍼의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아빠의 시간이 더 느린데 왜 아빠의 시간을 더 많이 보여줘서 마치 아빠의 시간이 많이 흐른 것처럼 보여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한국인이니까 나는 한국인으로 생각을 하면 원래 부모님들은 자식이 항상 애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선 반대로 딸이 늙고 아빠가 젊은 모습으로 만났다라는 것도 되게 한국인 정서로서는 왜 이렇게 이런 걸지? 라는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아빠의 시간을 더 많이 보여줘서 마치 아빠의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아빠의 시간은 엄청나게 느리게 가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보여줬지? 라는 게 궁금해요. 실제로 보면은 이 쿠퍼의 시간이라는 게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이고 게다가 웜홀을 통해서 좀 시간적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만큼 딸인
머피의 시간은 흘러가 버렸고 아버지의 시간은 좀 정지돼 있는 느낌들이 들고 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인 명제는 뒤틀린 시공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이 키워드 자체가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흥행했을 당시. 근데 저도 궁금했던 게 쿠퍼 중심의 시점들이 되게 중시된다라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머피와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많아서 그걸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쿠퍼가 우주로 떠나자마자 이제 머피나 아니면 톰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완전히 삭제되고 그 사람들이 쿠퍼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만 그들의 이야기,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퍼 중심의 시간만이 강조되고 그 사람들이 늙는 모습에 대해서 뭔가 충격을 받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머피가 되게 중요한 인물처럼 나타났지만 후반에도 또 다시 중요해지지만 중간에 갑자기 삭제하는 그 부분이 관객들을 삭제하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이론이 너무 과학 이론이 많아서 이해가 어렵고 지식 수준이 필요한 영화이긴 한데 그게 없이 제이님처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 관객들의 머리를 삭제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관객 자체를 전제로 둔 채 이 영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머피는 그냥 시간이 지구에 있으니까 빨리 가라는 걸 전제로 두고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 게 형식이랑 그 내용 자체가 일치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존 브랜드 박사의 거짓말이 이제 밝혀지죠. 그 시점부터 이제 머피가 원망하는 그 영상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쿠퍼에게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머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머피가 등장을 하고 또 브랜드의 거짓말을 밝혀지는 그 장면부터 갑자기 영화가 친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거짓말을 다 입으로 진술하고 또 머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갑자기 쿠퍼랑 왔다 갔다 교차로 보여주면서 갑자기 영화가 친절해지니까 이게 뭐지? 약간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깨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엔 크리스토퍼 놀란의 방식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미지를 되게 극적으로 사용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정말 극적인 상황 전환이 필요할 때는 모든 영화에서 다 이렇게 진술하는 너무 친절하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느껴가지고 이 영화의 매력이 오히려 전 이때부터 확 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블랙홀에 갇혀서 그 책장에 있는 이미지들 같은 거 나올 때는 정말 이미지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사건 전환에 있을 때는 그렇게 꼭 지지부진하게 이야기로 말을 진술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직접 인물을 통해서 말하기 이렇게 화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관객들은 더 따라갈 수 있었을까? 뭔가 브랜드가 그 머피가 뭔가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더 진취적인 캐릭터나 연출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름님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전적으로 관객이 따라가는 인물은 쿠퍼의 그 동선 내지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 드디어 우리 머피가 성장하고 나서는 좀 그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쿠퍼와 함께 다시 그 머피를 따라가야 되는 영화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여름님께서는 그게 단조롭고 너무나 그 화자가 많이 동원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느낌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 성인 머피가 등장하는 그 시점. 이 영화가 되게 뭐라고 하지?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 그런 것 같아요. 그 큰 탐으로 나오는 배우도 케이시 애플렉 유명한 되게 조금 나오는데 진짜 유명한 배우 나오고 그 마션 이때 영화 그렇죠. 개봉했을 때 마션도 개봉했을 때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맷 데이먼 나왔을 때 마션에 맷 데이먼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거기에 또 유명 배우들이 나오니까 더 우리는 다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영화를 집에서 어쨌든 본 거니까 시간을 계속 확인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되게 늦게부터 봤거든요. 이 영화가 긴데 1시부터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면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몇 시까지 봐야 되지 하면서 시간을 몇 번 확인을 하면서 봤는데 딱
어른이 된 머피가 어린 딸이었던 네. 머피가 어른이 되는 시점이 딱 1시간 20분인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래서 저는 영화를 진짜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제부터 뭔가 영화의 밸런스가 맞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태까지 이제 쿠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제는 머피, 왜냐면 제시카 차스테인 우리가 많이 하는 배우니까 이제 많이 나오나? 그리고 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니까 많이 나오나? 근데 또 그건 아닌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빠의 시간이 더 느림인데도 불구하고 아빠의 시간을 더 많이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또 머피의 시점으로 엄청 이야기가 끌어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 뭐지? 했는데 제가 근데 갑자기 문득 두 분이랑 아까도 저가 왜 아빠의 시간을 그렇게 더 많이 보여주면서 많이 예. 보여줘가지고 마치 아빠의 시간이 많이 흘린 것처럼 보여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영화만 할 수 있는 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소설이나 뭐 그림 같은 거 멈춰있는 그림은 우리가 내 나름대로 이건 언제일 거야 언제일 거야 이러면서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이 뭐 리얼타임이 갔던 적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주인? 외계인이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재밌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영화에서 되게 재밌고 좀 재밌게 흘러가는 장면 중에 하나가 교차 편집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교차 편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박사랑 쿠퍼가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칠 때랑 오빠가 머피랑 같이 이 집에서 살지 안 살지 막 다투는 장면이 나올 때 같이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분명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 같이 이렇게 교차 편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동시간에 일어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건 교차 편집이야. 이거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런 시간을 주입시키는 게 감독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여기서도 계속 처음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쿠퍼가 신호를 보낸 거긴 했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쿠퍼, 그러니까 과거의 쿠퍼와 머피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외계 생명체가 나를 보낸 게 틀림없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영화를 만드는 논란? 논란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 영화가 되게 SF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영화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장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처음에는 왜 아빠의 시간을 왜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문득 역시 논란이다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뭐 아까도 말드렸다시피 뭐 상대성 이론이니 이런 과학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탄생한 영화이긴 한데 정말 영화적 체험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달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이 반드시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고 관객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쿠퍼의 시간과 또 우리 또 딸인 머피의 시간이 각기 다르게 지나가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또 관객의 시간이 있고 그렇게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교차 편집을 통해서 어떤 지속,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관객들한테 선사해서 굉장히 또 영화만의 또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말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제 연출 스타일이 뭐 그런 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특별히 좀 그런 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님. 여기서 특별히 좀 촬영이나 편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뭐 장면이나 아니면은 뭐 그 지점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영화에서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폭파씬이 한 2번,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장면이 무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실 인간이 그냥 충격을 받을 때 진짜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얘기도 많고 막 드라마에서도 막 실현당하면 갑자기 막 무음처리 되거나 막 이명 소리 막 첨가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주관적 청각을 개입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 자체는 정말 고정 카메라로 그냥 폭파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객관적인 이미지랑 가장 주관적인 청각이 같이 결합되는 그 순간들이 폭파씬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 영화에서 말하는 뭔가 인간이 희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 결이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연출이랑 주제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인간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건 이 영화가 천만 영화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이 시기부터 등장한 SF 영화가 인간 중심의 SF 영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맷 데이먼의 마션도 마찬가지고 그래비티도 완전 인간 근원의 외로움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콘택트 같은 경우에도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뭔가 SF가 예전에는 외계라는 제3의 낯선 세계를 재현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뭐 외계인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행성에 대한 그런 극대화된 표현을 중심으로 했다면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삭제해 나오고 인간만이 희망이고 인간만이 개척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SF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인간이 희망임을 제시하는 게 뭔가 상상력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을 지켜보고 직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 집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촬영상의 우주선 폭발.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운드가 사라지고 서서히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그 이미지들이 지나가는데 정말 관객들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정말 그렇게 슬로우 화면으로 거의 묵음 상태에서 경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미지에서도 그렇고 영화적 시간은 뭘까 갑자기 이제 궁금해요. 우리가 체험하는 영화적 시간.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시네마라는 게 이 시간 이미지가 더욱더 근본적인 이미지 아닐까? 운동 이미지보다 그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면서 좀 흥미롭고요. 제니께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촬영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좀 독특한 지점들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어쨌든 SF 영화니까 우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되게 버드아이즈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썼는데 그 안에 되게 인간이 되게 무력해 보이고 힘없이 보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에 있는 장면에서는 우주선이 되게 조그맣게 보인다던가 그러니까 우주선이 되게 뭔가 위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좀 작아 보이는 느낌으로 보이고 또 가장 또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쿠퍼랑 마니랑 싸우는 장면이니까 되게 극적으로 뭔가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멀리서 이 둘의 싸움을 되게 발버둥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싸움이 또 중력이 없으니까 더 막 허공에 이렇게 하는 느낌이나 그런 것도 버드아이즈 뷰로 보여주면서 되게 뭔가 발버둥쳐도 무력해 보이는 인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의미를 생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의미 있게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무력해 보이던 인간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쿠퍼가 다시 그 웜홀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우주를 다시 이렇게 다니거나 뭐 아니면 웜홀에 들어간 후였나? 그때 보면 우주선보다 더 쿠퍼를 크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행성만큼 쿠퍼가 바뀐 걸로 보여지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되게 우주의 존재를 되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쿠퍼를 포함한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걸 보고 나서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라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헤쳐나가는 쿠퍼가 되고 나서는 약간 우주선보다 크고 뭐 행성보다 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바로 그런 전환되는 쇼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 얘기 이제 듣고 보면 제니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 속에서 지나가는 인디어런스호 여기 우주선의 모습이 굉장히 점점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왜소하고 그 다음에 행성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쿠퍼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간의 이런 싸움도 버드와이드 뷰로 봐서 굉장히 왜소하면서 만약에 전후 맥락을 모르면 쟤네들 왜 싸울까? 뭐 개싸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점점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감정에 호소한다든지 사랑에 호소한다든지 느낌, 직관에 이렇게 호소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가 과연 SF 영화, 과학이라는 외피를 두렸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어떤 과학이나 이론, SF라는 장르에 너무 몰입해서 보지 말고 우리 아까 제이님처럼 가슴으로 따라가는 영화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영화에 대한 질문도 좀 던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시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양적인 이렇게 순차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시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영화가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영화 그렇게 흥미롭진 않았거든요. 근데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천만 영화 두 번째 편이었고요. 인터스텔라를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죠. 저희 필름 필터링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저는 원래 컨택트를 그때 제가 추천해서 했었잖아요. 예. 컨택트파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정말 다시 오랜만에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보고 다시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이 영화가 또 되게 긴데 2시간 거의 40분 정도 되는데 예, 제가 맞아요. 1시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예. 100% 보다 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4시에 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되게 재밌게 봤었던 영화라서 되게 이 영화가 처음에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왜 1000만이나? 예. 사람들 되게 똑똑하다. 되게 지적이다 이 생각하면서 봤는데 되게 영화를 보고 나서는 1000만이 볼만하다 이러면서 잤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의 압박을 전혀 느끼시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예. 우리 제니께서는 인터스텔라를 갖다가 추천, 손을 들어주셨네요. 자, 그 다음으로 여름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인터스텔라 필터링 하실 건가요?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긴 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으려고요. 물론 이 영화를 보면서 전 자긴 했는데 그래도 영화 자체는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SF 장르가 이렇게 정말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말고도 이렇게 인간 중심의 재밌는 SF 영화들이 많이 등장했고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꼭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SF 영화에 접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봐야 될 영화로 추천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우리 연님께서는 좀 필름 필터링, 제이님과 판정이 엇갈리셨네요. 저도 이 영화를 지난주에 한번 보면서 그렇게 또 큰 인상은 받지 못했는데 지금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지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즐거운 시간이셨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각자 의견을 따라가지고 좀 판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반드시 예전에 한번 봤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고 버릴 영화는 아니라는 거. 한번 보시면 우리 제이님처럼 너무나 몰입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가 천만 영화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이 공개되는 지금 저희가 아마 팟빵에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클립을 듣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세요. 반드시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들은 항상 그 여러분들의 피드백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 다음에 메일. 예. 보시면 팟빵이나 파티 또 아이튠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과감한 의견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